반갑습니다. 실전에 강한 국어 도담국어 심원장입니다. 오늘은 성장소설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대상 작품은 김원일의 노을이란 작품입니다. 자, 먼저 성장소설이란 무엇이냐? 유년기의 내면적 상처와 그 극복 과정을 다루더라. 자, 여러분들 소설 지문이 고전소설이건 현대소설이건 수능시험에서는 2800자 분량이 출제가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그 2800자 내용을 출제자가 임의대로 다루는 경우들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정형화, 유형화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정형화된 내용이 가령 영웅소설 같은 경우에는 시련과 고난, 조력자의 도움, 그것이 2800자 내용이라고 했을 때 성장소설의 경우에는 내면적 상처 그리고 그 극복 과정을 다루는 것이 2800자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성장소설이 그 성장 체험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유년기 화자의 성장 체험과 그 다음에 현재 이 작품을 서술하고 있는 성인 화자의 시선이 교차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실제 김원일의 노을에서는 어떤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느냐? 현재의 나와 유년의 나, 의식이 교차 서술되고 있다. 이런 작품들은 꼭 이 작품이 아니더라도 다른 작품들도 마찬가지로 성인 화자, 유년기 화자가 교차 서술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데올로기에 휩쓸린 아버지의 행위가 자신을 포함한 주변 인물들에게 가져다 준 고통, 이게 바로 성장 체험이면서 유년기의 내면적 상처가 됩니다. 그러나 사건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여 상처 극복의 과정까지는 보여주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일반적인 성장 소설 같은 경우는 유년기에 상처의 치유 가능성들이 언급이 되어지는데, 이 작품은 유년기에는 상처를 치유하지 못했다. 대신에 성인 화자의 시점인 현재의 나, 성인 화자의 관점에서 과거의 상처와 마주하면서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확보하고 상처가 치유되어 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두 가지 관점에서 설명을 할 수가 있겠네요. 일반적인 성장 소설과 공통점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그 공통점이라는 것은 성장 체험 플러스 치유 과정. 그런데 차이점이라 그러면 일반적인 작품에서는 유년기의 상처를 치유를 하는데, 이 작품은 성인의 관점에서 성인이 된 지금 현재에 있어서 상처를 치유를 하고 있더라. 그 다음에 이 작품에서 조금 어려운 어휘가 산사람이라든지 그 다음에 꼴머슴이라든지 이런 단어들이 나와 있는데, 자,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공부를 조금 좀 깊게 파고들어가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현대소설에서 벽에 부닥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현대소설에서 벽에 부닥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의 시대상이나 사회상에 대한 이해가 좀 떨어진다라는 것. 그래서 가령 이런 산사람이라는 것이 빨치산을 의미하는 건데, 이런 빨치산이란 말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했을 때 현대소설 같은 경우도 막힘없이 읽어낼 수 있는데, 빨치산이라는 어휘라든지 이런 어휘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당시의 사회상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떨어지면 현대소설이 생각보다 점수 관리가 좀 힘이 듭니다. 그 다음에 꼴머슴이라는 것이 뗄나무나 꼴을 베는 그랬는데, 꼴이라는 것은 짐승들 먹이는 풀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 같은 경우에 제대로 이해를 하려 그러면 시대상, 사회상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다라는 거 생각을 좀 해주시고, 항상 현대소설의 벽이 여기에서 부닥친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이해를 좀 해두시고요. 그랬을 때 문제를 확인을 해주시면, 자, 여러분들 현대소설 문제에서 기억에서 미움에 대한 설명 그랬는데, 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고전소설을 풀고 있는, 아니 비문학을 풀고 있느냐 아니면 문학을 풀고 있느냐에 따라서 시험 치는 요령들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
가령 비문학 같은 경우는 기억미염에 대한 문제들이 나와지면 보통은 단락의 요지에서 기억미염의 답을 찾아줍니다. 그런데 현대소설을 포함한 문학작품 같은 경우는 기억미염의 문제를 단락의 요지에서 찾아주는 것이 아니라 지문 전체의 흐름을 가지고 살펴달라는 거 하나 부탁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서 노을빛이라는 것이 문제의 출제가 되어 있죠. 자, 이게 지금 오늘 지문에서 핵심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다라는 것 알아두시고요. 4번 문제가 보기를 바탕으로 그런데 성장 소설이 다루어지고 있다는 거 이미 우리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문을 들어가겠는데,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인터넷상으로 강의를 듣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집중력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을 다루는 것보다는 조금 단순하게 설명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 성적 향상에 대해서 욕심이 있다 보니까 지금 인터넷 강의 같은 걸 뒤적여 보고 있을 건데요. 우리가 시험에서 점수를 어떻게 하면 조금 효과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다시 말해서 출제자의 출제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출제자의 출제 의도가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는 부분들이 앞부분 줄거리, 중간 부분 줄거리, 뒷부분 줄거리, 이런 줄거리 부분에서는 출제자의 출제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다라는 그 말을 조금 여러분들이 받아주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현대소설 같은 경우는 그 지문만 출제를 하면 되는 것이지 줄거리를 따로 출제를 해야 되는 원칙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줄거리가 출제되어 있다. 근데 이 줄거리 요약을 누가 하는 거지? 줄거리 요약 자체를 바로 그 출제자가 요약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출제자의 출제 의도가 가장 단적으로 드러나 있는 부분들이 이런 줄거리 요약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런 것들 조금 확인들을 해주시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줄거리 부분을 집중을 해서 살펴주시면 의외로 여기서 한 문제, 그 보너스 문제 얻어 걸리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 생각을 좀 해주시고요. 그랬을 때 숙부가 별세했다는 전보를 받은 저녁 나는 그랬는데, 자, 일단 나는 그랬으니까 나 1인칭 시점이 다루어진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출제자의 출제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는 부분들이 그 줄거리 요약 부분이라고 했을 때 노를 보고 핏빛을 연상한다. 이런 것들 단순히 그냥 참고적으로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바로 오늘 지문의 핵심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제자가 이걸 지금 출제를 하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 성장 소설이란 것이 성장 체험을 다루는 것이라고 했을 때 그 성장 체험을 다시 말해서 유년기의 상처를 가장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바로 핏빛 노을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예사로 생각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그 줄거리 부분 집중을 하시면 의외로 한 문제, 두 문제 정도 정답이 얻어 걸린다라는 것들 좀 생각을 해주시고요. 아들 형과 함께 고향을 방문한 나는 백증인 아버지와 살던 어린 시절을 떠올린다. 예, 윤영기를 회상한다. 윤영기를 회상한다. 예, 이게 지금 오늘 지문의 핵심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자, 갑덕이가 뒤따르며 외쳤으나 나는 들은 척하지 않았다. 땀이 쏟아지고 숨이 턱에 닿았으나 나는 내 눈으로 그 증거물을 빨리 찾아내고 싶었다. 집마당으로 들었었으나 또추리 할머니는 잔치집에 가버려 보이지 않았다. 나는 집뒤란 채마밭을 빠져 대숲길로 들었었다. 숨을 가라앉히고 걸으며 길숲을 사사치 훑었다. 땅을 판 자리나 웅덩이나 양칠통을 감출 만한 곳을 빠뜨리지 않고 대숲을 지나갔다. 세야 뭐 찾노? 경상도 사투리 방언이 나오는데 이런 방언들은 항상 사실감, 현장감을 부여하는 것이다 라는 걸 생각해 주시고요. 제가 도울 수... 뒤쫓아온 갑덕이가 헐떡이며 물었다. 나는 대답 않고 대숲을 빠져나와 관역판이 세워진 언덕길을 내려 걸었다. 선달바우산과 중앙산이 고를 파며 마주친 곳이 겨울이었고
겨울 건너 완만한 덕이에 관역판이 있었다. 물 마른 겨울까지 내려갔을 때 상류 쪽에 슬핏 눈이 갔다. 사태진 돌틈으로 무엇인가 입검한 게 보였다. 나는 겨울을 거슬러 올랐다. 물 마른 모래 언덕 웅덩이 옆에 작은 양철통이 수시에 박혀 있었다. 자, 오늘 여러분들 강의를 하면서 제가 이 부분을 굉장히 빠르게 읽어갔거든요. 특별한 설명 없이. 왜? 현대소설은 모든 것을 다 집중할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적 상황이 드러나는 부분들 집중해 주시면 돼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문제적 상황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특별히 집중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런 부분들은 빨리 읽어가는 겁니다. 자, 문제적 상황이라는 것은 시간을 고려해서 다음에 기회 있을 때 한번 다루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가리에 횟가루 묻은 옷까지. 자, 여러분들, 우리가 공부를 한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집중할 수 있는 집중의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문학 작품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그 소재 같은 것들을 집중을 해주시면 여러분들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그거 아버지 주봉 아닌가? 쨍쨍한 한낮 햇볕 아래 내가 펼쳐진 바지를 보고 갑자기가 말했다. 아버지 바지는 온통 흰 햇가루가 누덕누덕 묻어 있었다. 콩떨이가, 자, 이름도 조금 좀 낯선 이름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 같은 경우도 요즘 콩떨이 하면서 이런 이름들을 붙이지는 않겠죠. 시대상 사회상이 반영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내 글씨보다 삐뚤삐뚤하더라고 말했는데 그게 아버지 글씨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글자를 쓸 줄 모른다. 자, 여러분들, 요즘 글자 쓸 줄 모르는 사람 있을까? 그런데 왜 아버지는 글자를 쓸 줄 모른다, 이런 것들이 다루어지지? 자, 이게 지금 현대소설은 어쨌거나 시대상 사회상을 생각을 하면서 읽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문맹, 글자를 읽고 쓸 줄 모르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세상, 문맹이 존재하는 세상을 지금 배경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생각해 주시고요. 백목으로 글자를 써놓으면 그걸 그대로 뺏겨낼 수는 있을 테이다. 나는 눈앞이 캄캄했다. 자, 나는 눈앞이 캄캄했다. 여러분들, 무엇이지? 근데 시건 소설이건 도대체 내가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될까?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될까? 다시 말해서 시를 읽었다, 소설을 읽었다, 수필을 읽었다, 마무리를 하고 정리를 하는 부분이 어디일까? 예, 그건 바로 정서태도 부분입니다. 그럼 나는 눈앞이 캄캄했다 그랬을 때 이런 부분들이 바로 서술자의 심리, 정서, 태도가 드러나는 부분 아니겠느냐. 예, 소설은 어디에 집중을 해달라? 심리가 드러나는 부분에 집중을 해달라. 이제 나는 어느 누구 기뜸을 들어서가 아닌 아버지 행적에 따른 실제 점검을 손에 쥔 셈이었다. 내 앞을 막아선 선달바우산의 짙푸른 감나무 잎도 그 잎들 위로 끓는 하늘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모든 게 물속처럼 흐릿하게 흘러갈 뿐이었다. 여러분들, 이게 뭐라고요? 화자의 정서 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가 문학작품은 정서 태도가 나올 때 집중력을 좀 높여주시고요. 그러면 새야, 아버지가 어젯밤에 미창에 갔단 말이가? 나는 아우에게 그 비밀을 누구에게도 말해서는 안 된다는 부탁도, 또 다른 어떤 말도 못한 채 떼약볕 아래 구슬땀을 흘리며 망연히 섞기만 했다. 여러분들, 이 부분도 역시 뭐지? 정서 태도가 드러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떼약볕 아래 뭔가 망연히 섞기만 했다, 이런 부분들, 망연히 섞기만 했다, 이런 부분들, 어떤 심리적 충격을 받았다, 심리적 충격을 받았다, 정서 태도가 드러나 있는 부분이다 라는 걸 생각을 해 주시고요. 아버지마저 삼돌이 삼촌이나 우추리 아저씨나 저 배도수 씨처럼 우리 형제를 버리고 장터마당에 사라진다면, 그렇게 되어 죽어버리거나 감옥소에 갇히거나 산 사람이 되어버린다면 정말 우리 형제는 이제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야 하는지 그 생각만이 크나큰 두려움. 여러분들, 두려움 역시 뭐지? 정서태도. 나를 슬픔,
자, 여러분들 지금 여기 두려움이란 말도 나오고 슬픔이란 말도 나오는데 어쨌거나 문학작품은 시건 소설이건 정서 태도에 집중을 하면 내용을 감각적으로 직관적으로 빨리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슬픔은 배가 고픈 따의 서름. 자, 배가 고픈 따의 서름. 이런 것들도 윤영기의 그 내면적 상처와 관계가 될 것이면서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는 말들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지? 어떤 막강한 힘이 나와 갑더기를 엿가락과 걸레 짜듯 쥐어짰다 그랬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무엇과 관계되는 거라고요? 정서 태도와 관계되는 것이면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사실상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문제들을 많이 다루어 봤겠지만은 모의고사 선지에 나와 있는 말들이 전부 정서 태도와 관계되는 것이다. 예, 그 부분들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 여기 봐보니까 어느 집 꼴머슴으로 뿔뿔이 팔려가는 길밖에 없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역시 무엇을 이해를 해야 된다? 시대상을 좀 이해를 해달라라는 그 말씀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새야 와우노 멋이 슬프노 아버지가 좌익 아버지가 좌익 그런 거에서 오나?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한테 그런 짓 하지 말라고 빌면 안 되나? 그런 것 하면 학교도 안 가고 부산이나 마산으로 가버리겠다고 말하지로. 갑더기가 내 손을 잡고 흔들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애원했다. 가자 배수사 집에 우신에 묻고 봐야지. 나는 아우에게 웃어 보이며 눈물을 닦았다. 나마저 울고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내 다리에 힘을 뻗쳤다. 여러분들 지금 여기 있는 기억, 니은, 디귿, 열미어 문제들이 전부 그 출제 문제들인데 이런 것들이 지금 형으로서의 어떤 책임감 같은 것들 여러분들 공통점이 전부 다 뭐지? 정서 태도를 묻고 있는 거잖아. 정서 태도를 묻고 있는 거잖아. 예, 그 부분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어느 사이 땀밴 손에서 구겨지고만 장 선생님 편지 쪽지를 나는 찢어버렸다. 자, 그 다음 부분을 봐보니까 중략 부분이 나오고요. 살짝 건너뛰고서 노래 비킨 고향이 차츰 내 눈앞에서 여러분들 내 눈앞에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다루고 있는 거는 성장소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건데 그 성장소설이란 것은 윤영기 화자와 성인 화자가 교차 서술되고 있더라. 그럼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성인 화자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내 눈앞에서 빠르게 흘러간다. 이제 언제쯤 나는 다시 고향을 찾게 될는지 알 수 없다. 차창 밖으로 지나가는 열애리와 선달바우산이 눈앞에 스쳐간다. 숙모가 돌아가시면 그때쯤 내려오게 될는지 어쩌면 영원히 고향을 찾지 못할는지도 모른다. 내가 고향을 버렸으므로 내려올 이유를 구태여 만들 필요는 없다. 그러나 자 여러분들 지금 이런 부분들 고향을 떠나 산 29회 동안 나는 하루도 고향을 잊어본 적이 없다. 자, 이게 지금 뭐가 관계되지? 이게 지금 뭐가 관계되지? 우리가 점수 관리를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뭐냐? 문학작품 같은 경우는 보기 문제를 순간 암기를 하고 있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보기 문제를 순간 암기를 하고 있다 그랬을 때 보기에서 정체성을 확인해 간다. 그런 말들이 있다면 지금 이 부분들이 바로 무엇과 관계되는 거? 정체성을 확인하다. 그런 말들과 관계가 되겠네요. 계속 치모말처럼 고향을 잊으려 노력해온 만큼 이곳은 나로 하여금 더욱 잊지 못하게 하는 어떤 힘. 자, 더욱 잊지 못하게 하는 어떤 힘. 자, 역시 보기 문제의 무엇과 관계되는 거? 정체성. 그 점을 그 시절 폭동의 상처. 자, 그 시절 폭동의 상처 이런 것들이 우리 오늘은 지금 그 성장소설을 다루고 있는데 성장소설이라는 것이 항상 무엇을 얘기한다? 윤영기의 내면적 상처와 관계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굶주림 윤영기의 내면적 상처와 관계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유를 떠나서라도 고향은 오늘의 나를 잊게 한 못해. 여러분들 이 부분도 역시 보기에 나와 있는 정체성과 관계되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인간은 누구나 두 군데 고향을 가질 수 없었으므로 나는 객지의 햇살과 비와 누운발 속에 떠돌면서도
뿌리만은 언제나 고향에 내리고 살아왔다. 자, 이것도 역시 무엇과 관계되는 거? 정체성 확인과 관계되는 거. 산 위에 걸린 생구름이 노을빛에 젖었다 그랬는데, 자, 여기서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뭘 생각을 해야지? 일단 문제에서 아까 전에 확인을 했던 것이 노을빛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데, 출제자의 출제 의도가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라고요? 자, 줄거리 제시 부분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여기서 산 위에 걸린 생구름이 노을빛에 물들었다. 앞부분 줄거리와 연결되는 것이고, 예, 이 부분이 바로 출제 의도와 노골적으로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노을은 산과 가까운 쪽일수록 찬란한 금빛을 띠고 있다. 가운데는 벌겋게 타오르는 주황색, 멀어질수록 보라색 쪽으로 열이어져 노을은 단순히 붓다고 볼 수만은 없다. 자, 노을은 단순히 붓다고 볼 수만은 없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무엇과 관계될 것이다? 내면적 상처와 그 극복 과정을 이야기한다 그랬을 때, 줄거리 제시 부분에서는 핏빛 노을이라 그랬는데 단순히 붓다고 볼 수만은 없다. 새로운 인식이 드러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일단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앞부분 줄거리와 관계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이다 라는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세히 보면 그 속에는 여러가지 색이 섞여 있음에도 사람들은 노을을 단순히 붓다고 말한다. 핏빛만이 아닌 진노라색, 옅은 푸른색, 회색도 노을에 섞여 있다. 역시 앞부분 줄거리와 연결해 줘야지. 핏빛 노을을 연상한다 그런데 오늘은 진노란색, 옅은 푸른색, 회색도 노을에 섞여 있다. 더 이상 유년기 상처에 젖어 있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걸 암시하고 있는 것. 그런데도 사람들은 한 가지로 뭉뚱그려 말하기를 좋아한다. 문득 아버지와 헤어져 봉화산에서 내려온 저녁. 여러분들, 이게 지금 유년기를 회상하고 있는 부분이 될 것이고, 장마 뒤끝이라 노을이 아름다웠다. 여러분들,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노을이 아름다웠다. 자, 점수를 단순하게 올리고 싶다면 어쨌거나 출제자의 출제 의도에 집중을 해라. 그런데 그 오늘 출제자의 출제 의도는 무엇이었다? 줄거리 제시 부분이 출제자의 출제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는데, 핏빛 노을을 연상했다. 노을이 아름다웠다. 4번 문제를 보면, 자, 4번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정체성을 확인하고 상처가 치유돼 가는 모습. 이런 것들이 상처 치유의 상징이 아니겠느냐. 여러분들, 어쨌거나 지문을 내가 모든 걸 해결하겠다라는 그런 해결 욕심을 버리시고 출제 의도에 맞추고 출제자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이런 것들이 어쨌거나 오늘 출제 의도과 노골적으로 연결된다. 자,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폭동의 잔재도 소멸되고 백태도 기수도 죽고 없는 텅 빈 장터 마당에서 쩔른발이 미송이만이, 자, 미송이 새로운 등장인물이 꽁 하고 나와지는데 홀로 종이 비행기를 날리고 있었다. 제대로 걷지 못하게 하늘로 날고 싶어 꿈을 키우던 병약한 미송이가 그날따라 날려버리는 종이 비행기는 유연하게 포물선을 그리며 노을빛 고운 하늘. 여러분들, 앞부분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더라? 앞부분에서는 핏빛 노을을 연상했다. 그런데 과거 회상 부분에서 노을빛 고운 하늘. 예, 이게 지금 4번 보기 정체성 확인과 상처가 치유되어 간다라는 그 부분과 연결되고 있지 않겠느냐. 예, 여러분들 그 부분 좀 이해를 해 두시고요. 갑수야, 저 노을이째, 저 노을까지는 이 비행기가 날아 올라간대. 내 태우고 말이대. 미송이가 웃으며 말했다. 그는 노을에 힘차게 종이 비행기를 띄워 보냈다. 미송이가 그렇게 나는 희망을 키우는 만큼. 예, 지금 이런 게 초점이다 라는 걸 알아두시면 돼. 이게 초점이란 말이 무슨 말이지? 문학은 마무리를, 최종 정리를 뭘 가지고 한다고요? 정서 태도를 가지고 정리를 해주는데,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에서 미송이란 인물과 연관해서 희망이란 정서 태도를 지금 회상하고 있는 거거든.
그렇다면 이게 보기에서 나와 있는 상처가 치유되어가는 과정, 그것과 바로 연결되지 않겠느냐. 그 뒷부분 봅시다. 그의 눈에 비친 하늘은 어둠을 맞는 핏빛 노을이 아니라 내일 아침을 기다리는 오색 찬란한 무지갯빛. 자, 여러분들 이게 바로 뭐라고요? 쓸데없이 여러분들이 작품을 해석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만심을 버리고 보기 문제를 활용해주고 앞부분 줄거리를 활용해주면 보기에서 이제 정체성 확인, 상처가 치유돼가는 모습, 이게 바로 그 부분과 그렇게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노을진 차창밖을 내다보는 형군 눈에 비친 아버지 고향도 반드시 어둠을 기다리는 상처 깊은 고향이라기보다 내일 아침을 예비하는, 자 뭐라고? 내일 아침을 예비하는, 그러니까 희망이란 단어 같은 걸 떠올리고 그 다음에 고운 노을이란 걸 떠올리고, 그래서 상처의 극복 가능성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시 제일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다시 제일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4번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더라? 자, 윤영기 화자와 성인 화자의 의식이 교차 서술되고 있다. 그 다음에 이데올로기에 휩쓸린 아버지의 행위가 자신을 포함한 주변 인물들에게 가져다 준 고통, 이런 것들이 윤영기의 내면적 상처와 관계되겠죠. 그런데 성인 화자의 현재 시점에서 과거의 상처와 마주한다. 정체성을 확인한다. 그리고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상처가 치유되어 가는. 오늘 이게 지문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 출제자의 출제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는 부분을 다시금 확인을 해주면 핏빛 노을을 연상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윤영기의 내면적 상처와 관계가 되는 것이라고 했을 때, 자 마지막 부분에서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 마지막 부분에서 내일 아침을 예비하는, 이게 지금 상처가 치유되어가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오늘 한 편의 지문을 훌륭하게 지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자, 1번 문제.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런데 나는 미송이가 종이 비행기를 날리던 일을 회상하며 인지하지 못했던 것. 자, 윤영기 화자의 시점에서는 당시 고통스럽다. 윤영기의 내면적 상처만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 생각을 해보니까 미송이를 통해서 희망이란 단어를 떠올렸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내가 비밀을 지키지 못해. 이런 것들은 아무 관계없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주봉에 묻은 가루와 콩뚜리가 이야기한 글씨,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앞에서 잡았던 중심 소재와 관계가 되는 것이고, 고향에 대한 자신의 인식 전체 흐름이 되겠고, 아버지의 행적, 전혀 애로점 없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를 보시면, 자 이런 부분들이 기억, 니은, 디귿, 리을미음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현대소설이든 현대시든 고전문학이든 기억, 니은, 디귿, 리을미음을 너무 기억, 니은, 디귿, 리을미음을 확인할 필요 없어요. 그냥 진문 전체 흐름을 정리를 했다 치면 그거 가지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사건의 정황을 빨리 확인하고 싶은, 이런 부분들이 어디에서 드러났더라? 중심 소재에 집중을 하면 이게 바로 중심 소재와 관계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흔히 정석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뭐 바둑의 정석이 어떻다, 수학의 정석이 어떻다, 정석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정석이 국어에도 만약에 있다 치면 국어의 정석은 중심 소재를 확인해라, 갈등을 확인해라, 그런 것들이 이제 국어의 정석이 될 것인데, 사건의 정황을 확인하고 싶어한다라는 이런 것들이 바로 국어의 정석과 관계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조바심, 이런 것들이 바로 뭐라고요? 정서 태도와 관계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천대받는 아버지의 모습이라는 것은 백정이란 말도 있었고 그 다음에 문맹, 글자를 읽을 줄 모른다. 그런데 여기 지금 수치심이란 말이 들어있는데 수치심이란 것이 무엇과 관계되지? 정서 태도와 관계되네요. 그 다음에 짐작했던 그래서 수치심이 전혀 없으니까 답은 그냥 2번으로 체크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답은 2번 체크를 해 주시면 되겠고 짐작했던 상황이 실제로 벌어졌음을 지각한 나의 막막함 여러분들 이것들이 다 무엇과 관계되지? 정서 태도와 관계되잖아. 그 다음에 아버지의 부재로 인해 일어날 상황에 대한 나의 두려움도 역시 뭐지? 정서 태도. 어려운 처지에서 형으로서 동생을 챙겨야 한다는 나의 책임감 역시 무엇과 관계되지? 정서 태도와 관계되는 것이잖아. 그래서 정서 태도를 잡아주면 되겠다라는 거 확인들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문제 노을빛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는데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출제 의도가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라고요? 앞부분 줄거리. 그래서 그 앞부분 줄거리에서는 핏빛 노을을 연상했다. 그런데 뒷부분에 가서 무지갯빛도 떠올리고 그 다음에 내일 아침을 떠올리고 그래서 새롭게 지각한 인식 이런 것들 아주 간단하게 답이 5번이 나와집니다. 어째서 5번이 쉽게 나와지지? 애초에 여러분들이 중심 갈등 같은 걸 찾는 것보다 앞부분 줄거리에만 집중을 했다면 이런 부분들이 생각보다 쉽게 정답으로 확인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기 문제인데 아버지가 어젯밤에 미창에 갔다는 비밀을 누구에게도 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유년의 나가 이데올로기에 휩쓸린 아버지에 대한 연민. 여러분들 여기도 뭐라고? 연민. 그런데 오늘 지문에서 연민 같은 건 전혀 없었잖아. 그러니까 답은 그냥 몇 번이라고? 1번. 근데 여기서도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정서 태도가 초점이 된다. 그 다음에 배가 고픈 따위의 서러움조차 우습게 여겨질 정도로 유년의 나가 슬픔을 느낀다. 분명히 정서 태도 있었고 고향은 오늘의 나를 잊게 한 모태라고 인정한 이런 것들이 지금 정체성 확인과 관계가 되겠네. 그래서 유년의 상처를 마주했다. 뿌리만은 언제나 고향에 내리고 살아왔다는 것은 정체성 확인 보기에 관계되겠고요. 형구 눈에 비친 아버지 고향을 내일 아침을 예비하는 고향일 수 있다. 여러분들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어떤 단어를 떠올릴 수 있다? 희망이란 단어를 짐작할 수 있겠네. 그 다음에 치유, 정서 태도 여러분들 자 최종적으로 수업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성장소수라는 걸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보기에 집중해서 문제를 풀라라는 말씀 강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출제자의 출제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는 부분이 줄거리 부분이다 라는 말을 강조를 했었고 그 다음에 문학 지문 읽으면서는 정서 태도에 집중하자 라는 말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